오늘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남북 관계 심각하죠.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한번 이 로고스 TV에서 그 내용을 다뤄본 적은 있는데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일상들이 그냥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뭐 씻고 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뭐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이런 일상들이 70년 동안 반복된 그 일상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설마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 날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역시도 항상 러시아가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쳐들어오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이렇게 고정화된 그 시점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냉전이 깨지면서 큰 전쟁의 위협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사라진 그 시기부터 한반도에는 지금과 같은 오히려 구조적인 위기가 발생됐다는 것이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90년대 들어서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권들이 몰락을 했죠. 동구권이 몰락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들어오게 됐고 아직 몇몇 나라들 중국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몇몇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 자본주의 큰 체제 안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블록화된 동서냉전의 그 시기는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90년대 이후고 또 사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냉전의 그 고리 속에 한반도도 들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분단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동서냉전의 그 공산 측과 서방 측이 나눠져 있던 그 현실적인 모습이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모든 나라들의 냉전이 끝났다고 하면 이 한반도 분단의 문제도 종식되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90년대 초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미국만 바라볼 수 없고 또 북한도 이제는 예전에 사회주의 맹방이라는 소련도 넘어갔고 중국도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 분단 체제를 깨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90년대 초에 특별히 90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또 유엔에서 동시 가입, 남북이 동시 가입하면서 냉전 체제를 끝내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결과 가운데 남과 북이 합의서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멈췄냐면 남과 북의 분단 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서냉전의 한반도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요하고 일본이 중요하고 서방이 중요하고 또 북한에게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사회주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분단이 끝나려면 대한민국은 옛 사회주의권,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사회주의권과 수교를 해야 되고 또 북쪽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측과 수교해서 더 이상 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적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또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고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모든 국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올해 초에
드디어 이제 쿠바와도 수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동구권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부 다 수교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해 버렸습니다. 근데 반대쪽의 역할을 해줘야 될 서방 측에서는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전히 미국은 북한하고 기본적인 기초 관계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대 관계예요. 여전히 50년 전쟁을 치른 적대 국가이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휴전이라서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서방 여러 나라들도 북한하고 수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고립되는 겁니다. 북한은 계속 외톨이로 남겨져 있는 국제체제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없어졌다면 모를까, 북한 체제가 있는데 계속 그 약속을 함께 국제체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핵과 미사일, 바로 대량살상 무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북한이 자기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를 계속 국제체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협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것 외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핵에 의존하게 되고 미사일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와서 결국은 30년 동안 북한은 계속 핵 개발하고 미사일 계속 발전시키고 위협이 점점 커지는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측은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압박하고 하면서 시간만 30년 동안 끌어오면서 계속 그 문제가 커지게 돼서 지금처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협상이라는 것이 개인 간에 있어서도 뭔가 대화를 할 때는 나의 관심이 있고 저쪽 관심이 있고 서로의 관심을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것처럼 이 한반도 평화, 남북의 분단의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안도 북쪽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주구장창 항상 언제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핵화도 아니고 북한이 핵이 없어야 된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땅덩어리에 붙어 있는데 북한이 그 위험한 핵을 지니고 있는 한 평화롭게 살 수가 없겠죠. 북한의 핵이 없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의 위협은 실제로 위협이 크게 됩니다. 일단 핵의 위험성은 핵무기가 약 10개에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마다의 종류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의 모습이 있겠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개 이상, 15개까지 많은 경우에는 뭐 20개 이상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의 위험성은 지금 시대에는 단순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다 완비된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을 뭐 무슨 수류탄처럼 대포에다 넣어가지고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체가 반드시 개발되어 있을 때 그 핵무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모든 수준의 미사일을 지금 다 실험까지 끝내서 완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용 스커드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가면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까지 쏘아보낼 수 있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괌까지 나갈 수 있는 무스탄 미사일이 있고 또 더 넓게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미국 본토 워싱턴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얘기하죠. 예전 같으면 정말 그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또는 뭐 프랑스나 이런 강대국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화성 15형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워싱턴까지 도달한다라고 그렇게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반도부터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게 된다고 하면 무시 못할
파괴력을 갖고 있고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지만 전쟁에 가고 있는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서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북한에게 대해서 그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요? 체제 보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그 위협적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이 스스로의 그 나라와 체제로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주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로서 받아들여주는 그런 일들이 함께 주고받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 북미 수교,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같은 것들을 계속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정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바로 가장 최근에 이러한 한반도 위기, 북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또 서방 역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큰 의미에서의 협상이 진전된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1월 시작되자마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대화를 원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한다라고 응답을 함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느닷없이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그 이전부터 뭐 김여정 부부장부터 해서 들락날락하면서 갑자기 화해 분위기로 확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북한과 남한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함께 이 대화의 테이블로 초청되고 함께 주고받는 여러 가지 대화들이 2019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거의 2년 가까이 이 이야기들이 진행됐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진행되고 있던 협상이 멈춰버리고 두 번째 2차 북미 회담을 끝으로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1차적인 책임이 북한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화론이나 진행됐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첫째는 트럼프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미 간의 협상에 열을 올리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자기가 그 북미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인기를 얻어서 재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 국내 사정은 그것에 대해서 냉담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에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재선을 위해서도 오히려 진전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북미 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 사이에 진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심함에서 멈춰버려가지고 몇 년의 세월들을, 임기가 끝날 몇 년 동안에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또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냄으로 인해서 결국 참다 기다리다 어찌 보면 협상 같이 하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가 뺨을 맞은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그 이후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계속 도발이 증폭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한반도의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며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북한이 왜 저토록 불안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영향력, 여전히 지금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요,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입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28,000명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28,000명이라는 지상군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전략무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갈수록 한반도를 넘어서 대만,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군을 통해서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북한의 심장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모든 핵을 비롯한 전략폭격기와 미사일과 모든 전략무기들을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 함께 합세해서 한미일 군사연합훈련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핵만 가지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미일 같은 경우는 이 군사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자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고 또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에게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고 또 뭐 혈맹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 남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모든 계획과 전략은 일본의 그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과 함께 협력하되 북한의 입장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한반도에 같은 땅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평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먼저가 없습니다. 네가 먼저 해라. 계속 내가 먼저 하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번에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만하자. 아닙니다. 개인 간의 다툼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되듯이 남과 북이 70년 동안 이렇게 적대하면서 살아왔는데 뭔가를 한번 시도해봤다고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반전 반핵을 선포해야 됩니다. 반전,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핵, 북한의 핵무기만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도 없어야 되고 일본도 개발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역시 핵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를 멈춰야 됩니다. 한반도 주변에 동북아에는 더 이상 핵이 활동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미일 동맹이 아닙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지 한미일 동맹이 목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마치 한미일 동맹으로 모든 것이 다 지켜질 수 있고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책부터 포기하고 필요하면 한미일이 협력하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노력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